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중성동갑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결국 배제됐고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배치됐습니다. 비명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거친 말을 쏟아낸 긴박한 하루였는데 탈당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늘면서 앞으로 비명계 집단 행동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살아남으면서 친윤 불패란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관련 질문을 받고 자신의 불출마 카드로 응수했습니다. 총선 D-43 오늘의 전국 현안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고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2월 27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처음으로 고발하며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하는 등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 당 내용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친윤 불패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불출마를 잊었느냐며 공정한 시스템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에 대한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까지 축구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에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축구협회는 늦어도 5월 말까지 정식 감독 선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황재복 SBC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금융그룹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대출 채권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연체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결국 배제했습니다.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는데 당내에선 이른바 문명 갈등이 폭발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가 대표적 전략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후보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선정했습니다. 몇 차례 결정을 미룬 끝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배제하기로 결론낸 겁니다. 임 전 실장이 그동안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힌 만큼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다수결로 전현희 전 위원장을 낙점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상호 의원님들 간에 교차 토론,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 전 실장 측은 일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친문계에선 부글부글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장 고민정 최고위원은 공천 갈등을 방관하면 안 된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심정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왜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느냐는 거친 발언까지 쏟아졌습니다. 내분을 우려한 이해찬 전 대표 등 당 원로도 임 전 실장의 공천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발이 거셀 걸 뻔히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건데 지도부와 친명계는 환골탈태의 과정이라며 이런 지적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좀 더 환골탈태하고 또 혁신적 공천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는 친문 핵심이자 차기 유력 당권주자의 원내 입성을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앞서서 컷오프되거나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된 민주당 비주류 인사들은 잇따라 당을 떠나고 있습니다. 비명계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천 실무를 주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가 검증 단계에서 탈락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적을 옮겨 조 사무총장과 경기 시흥을에서 맞붙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을 혼쭐 내고 이재명 사당을 심판하겠다며 공천 과정에서 느낀 섭섭한 감정을 애써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완벽한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은 다시 당대표가 되고 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패로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과 예선전에서 경쟁하게 된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도 같은 날 탈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위 10%는 점수의 30%가 깎이는 만큼 경선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명계라는 이유로 저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라며 사실상 공천 탈락의 표적으로 지금까지 공천에 반발해 탈당을 공식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김영주, 동작을의 이수진, 그리고 박영순 의원까지 모두 3명.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게 당내 분위기입니다. 이미 탈당을 시사한 친이낙연계 30 의원은 물론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로 들끓고 있는 친문계까지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진짜 민주당을 표방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합류할 의원 있을까요? 계시기는 할 겁니다. 네, 저희들 욕심만큼은 아니어도 계시기는 합니다. 이른바 비명 속가내기 논란에 대한 비주류의 반발이 임계점을 향해 가자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지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엔 문제가 없고 쇄신을 위해선 불가피한 과정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당 지지율 역시 심상치 않다는 걱정이 퍼지면서 내분을 넘어 집단 탈당이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동탄 신도시가 있는 경기 화성시 지역구가 분구되면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개혁신당 지도부와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 남부 첨단벨트 총선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탄 신도시는 주민 평균 연령이 낮아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미래 공약을 펼치기 좋은 공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필수 의료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협은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북한에서나 가능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료 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여전히 10,000명 안팎에 달합니다. 남아있는 전공의와 전임의도 병원과 계약이 끝나는 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수 없도록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하고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라고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공산 독재 정권에서 날 법한 주장을 정부는 하지만 이미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일축했는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정부 압박 수위도 높아지면서 병원에 따라 복귀하는 전공의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기본권이란 거는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또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압박과 동시에 필수 의료계의 수건이던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29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의료사고 시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의료인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거나 필수 의료행위 중 중상해가 발생했을 땐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전공의들의 반발을 고려한 당근책인 건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 입장차가 커서 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는데 집단 행동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일주일 만에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과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노한규 전 의협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하는 선동글 여러 건을 올린 사람들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현장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부의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의대 정원 2,000명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이제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진료 차질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중증 환자 진료에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는 시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암 수술이 연기되거나 항암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는 호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우리는 환자니까 의사를 보러 병원을 오는데 의사들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우리 어떻게 생명이 달린 일인데요. 집단 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4분의 1, 수술은 절반씩 줄었습니다. 정부는 줄어든 환자는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증 환자 진료에는 아직 큰 차질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중증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재편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가 크게 줄지 않은 것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할 때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도 시행했습니다. 각 병원 사정에 맞게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어 간호사의 법적 방어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같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보건복지부 안에 즉각 대응팀도 설치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군사적으로 밀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6천여 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앞으로 재래식 전력 가운데 무인기 체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전력을 증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가 6,700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숫자로 미루어 152mm 포탄은 300만 발 이상, 122mm 방사포탄은 50만 발 이상 등 수백만 발이 러시아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북한 군수공장 수백 개 가운데 30%가 가동 중인데 러시아 관련 공장은 모두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컨테이너 숫자는 30% 정도 더 많다며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컨테이너에는 무기 관련 부품도 포함된 것 같다며 나중에 완성체로 받기 위해 부품 소재들을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사과학 기술이 러시아보다는 뒤지니까 러시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도무기 체계들의 유도 장치들은 러시아가 직접 만들고 그래서 북한은 거기에 이제 로켓 추진체 부분을 조립해서 넘겨주는 게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신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 폐기를 전후로 북한 전방 지역에서의 무인기 동향은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는 재래식 전력 가운데 무인기 체계를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들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데에는 러시아 판매를 앞당기려는 의도도 있지만 우리 해군 전력보다 열세인 상황을 고려해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도발용 목적도 있는 것 같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핵 탑재 수단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진 부정적으로 본다며 앞으로 북한이 계속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은 진수식 이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내부 장비를 장착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다음 정찰위성 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4월 초로 예상하지만 빠르면 다음 달에 발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간 밸류업 기대의 상승세를 탔던 종목들이 이틀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연수 기자입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패는 결국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자율적이고 본인이 원하는 기업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고 말씀하셨듯이 여력이 안 되거나 그런 기업들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금융당국이 정책 설계에 참고한 건 최근 34년 만에 버블 경제 기록을 깬 일본의 증시 부양 정책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큰 손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그 일본은행이나 연기금 그리고 금융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오너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의 경영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공시 의무화가 소모적인 구색 맞추기만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 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잘하는 기업에 과감한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그 혜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구상이나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법인세 혜택을 예상했지만 금융당국 발표는 다양한 세제 지원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당근을 좀 주고 당근을 줬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시 혹은 이행했을 시에 당근의 파급 뭐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많이 재고 좀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통찰도 좀 불가능할 정도의 상당히 좀 포괄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맹이 빠진 정책 발표에 그동안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 위주로 뛰었던 주가는 이틀째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하반기에 밸류업 지수와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 만큼 정책 효과를 재단하긴 이릅니다. 다만 정책 발표에 대한 시장의 기대 혹은 실망은 최근 대량 유입된 외국인 자금 향방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4대 금융그룹이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 손실은 1조 9,6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새 48.8% 급등한 수치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추정 손실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연체율 상승이 꼽힙니다. SPC그룹의 노조 탈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와 함께 허영인 SPC 회장의 수사 정보를 캐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불거진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 황재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SPC그룹 차원의 개인 여부를 들여다보던 검찰이 본사 임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사내 다른 노조인 한국노총 조합에 넘겨 이른바 조합원 빼내기 작업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 측의 사측 입장이 담긴 인터뷰와 성명을 발표하게 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실제 2021년 상반기 민주노총 산하노조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한국노총 측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허영인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월엔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황 대표는 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중앙지검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김모 수사관과 접촉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내부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620만 원어치 향응을 제공했던 겁니다. 이 과정에 공모한 수사관 김 씨와 SPC 백모 전무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수사 정보 유출한 사실이 있는 거 맞으세요? 검찰은 황 대표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의혹 등에 가담한 윗선이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황 대표가 구속될 경우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동 서희초등학교 3학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오후 지난해 숨진 서희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지는 않아 사건이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최윤종에게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이용객 추락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요원을 먼저 입건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포츠체험시설 소속 안전요원 20대 A씨를 구조용 고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스포츠체험시설 운영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황 감독은 다음 달 열리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축구협회가 선택한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은 황선홍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까지 황 감독에게 성인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둘 다 맡기는 겁니다.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지 11일 만에 내린 전력강화위원회의 첫 결정입니다. 협회 소속 지도자이고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으며 국제대회 경험,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 또 갖췄다는 점입니다. 애초 전력강화위원회는 바로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가 다시 임시 감독 체제로 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 전에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일부 K리그 감독들이 물망에 오르면서 팬들의 질타를 받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모양새는 갖췄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최종 예선은 아니지만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겸임 감독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게 돼 부담감이 적지 않고 이 시기 올림픽팀도 사우디 암만에서 열리는 친선 대회에 참여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 대회가 바로 다음 달인 4월 진행되는 올림픽 최종 예선의 마지막 시험대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우선 월드컵 2경기를 치르는 동안 황 감독은 성인 대표팀에 집중하고 같은 기간 치러지는 올림픽팀의 친선 대회는 황 감독 없이 현 올림픽팀 코치진이 지휘합니다. 또 4월 올림픽에서는 다시 황 감독이 팀에 복귀해 지휘할 예정입니다. 코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4월달 예선을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것이고요. 또 대표팀도 잘 추스러서 우리가 태국 2연전을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준비. 황 감독 임시 체제로 시간을 번 전력강화위원회는 정식 감독 선임을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진수희 전 의원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공천 갈등의 뇌관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절정에 다르는 모습인데요. 주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대변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30년을 몸담고 충성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네,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하느냐 마느냐가 민주당 공천 갈등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배제가 됐습니다.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못했고요. 그래도 경선 기회는 주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험지 쪽으로 제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오늘부로 민주당 공천 그 파동에 그 뇌관이 꼭지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총선 앞두고 늘 공천 파동이나 갈등은 어느 당이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이 공천 파동은 파동이라는 단어로도 불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이거는 뭐 역대급 공천 상황이고요. 사실은 저는 왜 2월 4일인가 불과 3주 전이었어요.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 손 맞잡고 명문정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돌아서서 며칠 안 있어서 임종석 전 실장 뭐 배제를 시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공관위원장 입에서 나오면서 이게 문명 충돌 뭐 이렇게 간 거 아니냐 싶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거의 문명 전쟁 수준으로 간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민주당에서 그 당의 그 원로들 있잖아요. 그 총리 지내신 분들, 국회의장 지내신 분들,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경고도 했었고 지난주엔가 왜 그 의총을 통해서 집단적인 그런 그 항의나 반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고 또 어젠가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대표의 거의 멘토처럼 알려진 이해찬 전 대표도 지난 1월에 임종석 전 실장은 좀 공천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전 실장 좀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렇게 당부도 강하게 하셨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공천 배제 이 결정이야말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에게 임종석 전 실장은 일종의 하나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기 뭐 당권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어떤 공천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로들도 좀 만류를 했었는데 공천에서 지금 배제된 결과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경선 기회라도 좀 줬으면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네, 일단 뭐 경선자가 있었으면은 어쩌면 경선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르겠는데 경선도 치러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뭐 지도부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뭐 문재인 정부의 요직을 지낸 분이고 2년 동안 쉬다가 갑자기 뭐 서울에 뭐 어떻게 보면 양지라고 할 수 있는 송동갑에 그것도 자신이 2년 뭐 과거에 이제 재선이나 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분에게 물려준 지역구인데 물려준 지역구를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승부처에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설득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개인 임종석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당 지도부에게 지금 임종석은 개인 임종석이 아니다. 지금 이제 공천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갈등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천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려를 많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전략적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결국은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총선을 이제 뭐 40여일 앞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민주당이 뭐 대혼란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 제가 뭐 다른 당 그 분에게 뭐 아쉽다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지난 정권의 주요 요직을 맡았던 분이니까 정권 교체에 일정한 책임은 좀 있다고 본인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됐을 것 같고 그랬다면 과거에 자기 지역구라는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지역인 중성동 갑을 선택할 게 아니고 조금은 험지 쪽을 스스로 먼저 선택하면서 당에 기여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올 수도 있지 임종석 전 실장은 않았을까. 초반에 이제 종로라든가 다른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늦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종로보다 더 험지. 예. 예컨대 그 지역에서 삼선을 했던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서초
아주 험지로 간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참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남는데 네. 아까 왜 그 이재명 대표에게 임종석이란 생각을 제가 오늘 해보면서 그 이재명 대표의 심리를 한번 분석을 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임종석 전 실장이 굉장한 리스크였을 수도 있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제가 보기엔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왜 지난해 9월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그 몇 시간을 구치소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때 뭔가 모종의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사당 혹은 자신을 막아줄 수 있는 방탄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결심과 각오를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굳힌 것 같고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완전히 그 똘똘 뭉쳐서 방탄을 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단 하나의 오차나 틈도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지난해 9월 이후에 시스템 공천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에서는 그 현역 의원 전체를 놓고 성분 분석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고 공천 줄 사람, 컷오프할 사람, 경선할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고 공천 심사의 전 과정을 거기에다 꽤 맞추는 식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제 나름의 강한 의심이 있어요. 물론 진수희 의원님의 네, 제 개인 개인적인 의견이긴 어떤, 한데 그러니까 정량 평가이죠. 수치로 나타나는 거는 손댈 수가 없지만 그 지역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라든지 이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그 마사지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론조사 업체하고 관련해서도 오늘인가요? 의총에서 오늘 의총에서 그 폭로가 나왔죠. 네네. 그 정필모 선관위원장 하셨던 분이 자기가 선관위원장 그만두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면서 여론조사 업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에게 임종석 실장은 그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뭔가 그런 체포 동의안이 또 오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단 한치의 그런 뭐랄까 오차나 빈틈을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랬나 하는 제가 제 생각까지 나름의 하셨다. 네네. 예. 오늘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해오셨는데, 자 어쨌든 중성동 갑은 윤희숙 그리고 전현희 두 전직 여성 의원의 이제 빅매치가 성사되는 상황입니다. 지역구 뭐 기반을 뒀다기보다는 중앙당에서 어떻게 보면 전략 배치된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접전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뭐 과거에는 이제 성동갑이 민주당에게는 굉장한 텃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중성동갑이 되면서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고 지역이 좀 많이 바뀌었고 또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또 승리를 거둔 그런 경험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이 지금 전현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뭐 전현희 카드가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또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을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몸소 이렇게 입증을 하고 잘 마무리를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뭐 나쁜 카드는 아니다. 다만 지금 이제 임종석의 어떤 그 공천 배제 이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이 다 이재명 소위 친명 지지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민주당을 찍지만 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지지층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당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졌는데 당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결집도가 약화되거나 또는 정권 심판론이 약화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어떤 그
공천 논란 또는 공천 파동 이것이 예. 미치는 여파는 좀 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전략 공천인데 만약에 이제 전현희 전 의원을 내세웠다가 만에 하나 패할 경우 그럼 이재명 대표 지도 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네. 이번 공천 파동에 대해서 총선 승리라고 하는 걸 통해 입증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선에 승리하면 이것이 뭐 소위 말해서 신의 한 수가 되는 거고 예. 총선에 패배하면 이 모든 공천에서의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본인의 그 소위 친위 부대로 네. 소위 의원들을 채우면은 뭐 방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민주당 지지층은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합니다. 네. 총선 패배의 결과를 민주당 지지층이 책임지지 않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저는 단순하게 자신의 친위 정당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총선 패배는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약속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기는 공천을 했다. 네, 해야 된다고 해야 봅니다. 된다. 예. 자, 임 전 실장 선거운동 전면 중단하고 지금 대책회의에 들어가고 내일 기자회견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떤 입장 밝힐까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그걸 가늠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나 이 지도부 차원에서는 수습책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거를 저는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 정도의 그 파장과 파열음 이런 거를 다 예상하고도 이렇게 마이웨이 내지는 정면 돌파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위해서 수습책을 마련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그 임종석 전 실장과 친문 그룹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상황이 또 전개될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지금에선 어떻게 가늠을 해볼 수가 예. 없고요. 네네. 내일 뭐 오전인가 기자회견 임종석 한다고 전 하죠. 실장이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 이게 혼자만의 입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친문 네. 의원들 집단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건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오늘 저녁이 굉장히 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물밑에서 굉장한 조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소위 험지로의 지역구 재배치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송파갑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만약에 송파갑 간다 그런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민주당에게 험지일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이 어디일까? 그러면 용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사실은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의 그런 매치업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한강벨트 중에 하나. 전현희 카드가 사실은 강동 쪽에 원래 전략 배치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 그런 지역을 간다던가 이렇게 지역 재배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금 수습책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 차원에서 그걸 검토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그 임종석 그 후보 측에서 내가 수긍할 만한 그 카드를 준다면 내가 예를 들어 뭐 희생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정 해석이 안 될 경우 그렇다고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뭐 무소속 출마를 한다거나 탈당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불출마 선언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에게 임종석이란 일종의 리스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종석 전 실장 쪽에서 다른 험지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험지에 가서 이길 가능성이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허락한다고 그럼 이제 인정을 안 하지 않을까 수용을 안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자회견까지 뭐 많은 의견들을 밤새 듣고 또 고민을 하고 내일 어떤 얘기를 꺼내게 될지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최근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지도부 대처를 비판하면서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던 고민정 최고위원, 임 전 실장 중성동갑 공천 배제 발표 2시간 만에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갖고 당무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위원회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최고위원이 당무를 거부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본인이 난 당을 최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게 자리에 낫겠죠. 저는 그것도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민정 최고가 최고에 참여해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게 맞고.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가 당무를 거부했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거꾸로죠. 당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여서 오히려 당무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자, 정성호 의원이 사퇴를 거론해서 이제 무겁게 들었다.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배제와 오늘 이 최고위원직 사퇴 이거 무관치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공천 파동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이 공천 여부가 이렇게 큰 역할을 미치지는 않죠.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 이것이 지도부 사퇴로까지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로까지 이어졌다는 거는 명백한 이제 어떤 하나의 계파 갈등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지도부 내에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지도부의 분위기가 뭔가 수습책이나 아니면 화합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면 돌파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것의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이걸 누구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정면 돌파를 하기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의 이 화합책이나 또는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의 공천 파동을 그대로 안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승부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그야말로 공천 성토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친문 혹은 비명 의원들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자, 의총 끝난 뒤 나오는 길 의원들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반응까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상황 판단과 태도를 보면 그때하고 똑같은 것 같다. 사당화에 대한 완성, 이것을 위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우려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의 가족은 안 바뀌냐 이런 발언하셨다고 했는데 좀.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가족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족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지금 일정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큰일 났어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 이야기는 밖에 나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의총장에서 나온 발언보다 훨씬 수위가 좀 낮아진 이런 비판들을 좀 듣고 오신 거고 박용진 의원 좀 큰일 났어요 하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그야말로 문명 갈등, 최고조다 이런 기사들 쏟아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입장이 좀 나올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도 복잡 미묘한 이런 그 당내 상황이나 정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이나 의견 제시 이런 거를 안 하셨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현직에서 물러나신 이후에 지금과 같은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과연 뭔가 말씀을 하실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 같다. 당초 오늘 이재명 대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오전에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깜짝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참석하고 이제 나오는 길에 뭐라고 했냐면 당무에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참석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천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당원들 특히 이제 의원들에서 일각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자리를 피하는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뭐 저는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예. 큰 변화가 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변화가 있을 거면 임종석 후보에 대한 전 실장에 대한 공천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좀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당 내에 어떤 분위기 또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남은 공천도 좀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결국은 뭐 임종석 실장에 대한 공천은 뭐 정면 돌파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네. 상황에서는 이런 아마 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종석 전 실장 측에서 뭔가 지역 재배치 그리고 네. 받아들일 수 있는 험지라면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만약에 주고받다면 뭐 극적인 화합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은 뭐 정면 돌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변화가 있을까? 앞서 진수 의원께서는 공천판 자체가 이미 짜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없을 거라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자막으로 쭉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의총에서 비명계 혹은 친문계가 폭발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의원들의 거취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30의원 탈당 의사 밝히면서 고별사를 전했고요. 그리고 앞서 박영순 의원은 현역 하위 10% 받으면서 자,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김영주 의원 그리고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은 이제 탈당을 했고요. 자, 이게 앞으로 연쇄 탈당이 본격화될까요? 그게 이제 저 몇 분은 이미 예. 탈당 결심을 밝히신 것 같고 네. 또 가는 행선지까지 밝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 탈당이나 이런 거는 내일 누구죠? 임종석 전 실장 기자회견 예. 내용에 따라서 뭐 이어질지 아니면 당 내에서 한번 싸워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탈당 행렬조차도 사실은 새로운 미래가 이제 행선지가 된다면 새로운 미래가 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서 출마를 할지 이런 게 다 새로운 미래의 당 지지율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최근에 거의 2자릿수 여론조사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뭐 그 하향 추세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미래 지지율이 그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보는지 봐가면서 그 당을 나가시는 분들의 행선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래로 와주기를 고대하고 계시겠죠. 네. 오늘 앞서 이제 그래픽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홍영표 의원이 의총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조만간에 기자들 질문 받고 내가 뭘 할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집단 탈당의 어떤 구심점이 될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럼 뭐 저는 탈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 4-5분 정도 더 나올 네.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이렇게 나오시는 만약에 이제 10명 가까이 되는 이런 탈당 인원들이 이제 집단적인 행보를 할 거냐 이게 네. 이제 관건이죠. 이제 홍영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전직 원내대표니까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탈당파들이 소위 말해서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뭐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오질 않은 상황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실 분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고 결국은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가칭 뭐 이랬던 뭐 민주연대 뭐 이런 어떤 그 임시 그룹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임시 그룹이 만들어진다면 뭐 거기서 뭐 무소속 연대가 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 또 다른 행보지를 예. 만들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집단 행보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각각 개별화된 예. 뿔뿔이 흩어질지 이 부분은 아마도 내일 임종석 전 실장의 기자회견 내용 그다음에 탈당 인원의 어떤 숫자 비율 요걸 좀 지켜보고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이분들의 행보가 새로운 미래로 갈지 아니면 독자 행보를 할지 이거는 아직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서도 사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임종석 전 실장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의 몸집 불리기도 이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의 이후 행보, 그리고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과 맞물려 있는데요. 자, 이낙연 대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파동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추가로 합류할 의원 있을까요? 계시기는 할 겁니다. 네, 저희들 욕심만큼은 아니어도 계시기는 합니다. 서른 의원도 합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의 사정이라든가 본인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이낙연 대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앞서 했었었는데요. 자, 서른 의원들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 얘기했거든요. 서른 의원은 5명 정도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해서, 자, 다 새로운 미래로 갈지, 무소속 출마를 할지, 개혁신당으로 갈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임시그룹을 만들어서 조금 보류를 할지, 굉장히 이제 선택지가 많은데요. 선택지가 또 많은 것 같아도 그 깝깝한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가 수도권이냐 호남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이해관계가 다 다르겠죠. 네네. 수도권이면 1대1 구도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뚝 떨어지는 거고요. 호남의 경우는 잘 지역구를 선택하면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호남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너무나 미미하면 결국은 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의원하고 공천 받은 후보 사이에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이분이 이제 탈당해 나오는 과정에 현역 의원 활동 평가나 이런 거에서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만약에 그 지역의 유권자들 사이에 퍼지면 저는 해볼만 하다는 판단을 자신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집단적으로보다 각자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 이 다른 결정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추가로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냐 여부를 결정하는 날,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 당의 공약 발표를 하는데 이걸 성동구에서 윤희숙 후보를 지원하면서 지금 했거든요. 이건 조금 계획된 행보라고 보십니까? 딱 그 날짜를 맞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행보를 보면 민주당과의 어떤 그 차별화를 드러낼 수 있는 지역들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수도권에서는 어디냐? 대부분이 다 이른바 자객 공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지역에 있는 자리죠. 근데 하필 그게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과 또 맞물려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보가 나온 것 같고, 공천, 사실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여당 대표 아닙니까? 그럼 여당 대표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정책들을 주로 내놔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민주당을 저주하는 목소리만 내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 야당 대표인지 여당 대표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책 공약도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네, 오늘 기후미래 공약 발표를 했고요. 자, 성동에서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대적으로 좀 순탄한 분위기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또 친윤 인사들만 대거 생존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죠. 한동훈 위원장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듣고 오시죠.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네. 친윤 불패 지적, 이 기자들 질문을 받고요. 나를 포함해서 장제원 의원, 김무성 의원 다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한동훈 위원장 이 불출마 선언을 한 부분이 이게 좀 만능치 특기처럼 좀 활용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대위원장 오시면서 네. 불출마 선언했을 때는 저거는 희생이 아닌데 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좀 험지에 출마하면서 바람을 좀 일으켜 주는 게 그게 희생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민주당이랑 비교를 하면서 보면 그때 불출마했던 게 어떻게 보면 또 신의 한 수처럼 그렇게 된 측면도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 공천 상황하고 민주당 공천 상황이 묘하게 대조적이잖아요. 그 민주당은 엄청 시끄럽고 국민의힘은 조용하고 안정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끄럽다 그래서 다 그 실점은 아니고 네. 만약에 시끄러운 게 무엇 때문에 시끄럽냐에 따라서 득점이 될 수도 있고 실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길래 조용하고 안정된 공천이냐에 따라서 득점과 실점이 갈릴 텐데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운 게 만약에 공천 개혁 혁신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끄러움이었다면 저는 그건 분명히 득점 요인이 될 텐데 지금은 완전히 개파 공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이거는 완전히 실점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은 사실은 시끄러울 수도 있었지만 중진 의원들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조용하게 이제 수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있고요. 또 경선에 붙여진 그 현역 의원들 가운데도 그냥 드랍하는 의원이나 후보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간에 뭐 친윤 현역들은 다 지금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하시는데 그 얘기 이제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네네. 또 이원모 비서관 이제 강남을에서 네네. 재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용인갑이면 좀 상대적으로 해볼 굉장히, 만한 양시죠. 네. 이런 곳에 우선 추천이 된 상황이고 네. 주진우 비서관은 이미 뭐 해운대갑에 해운대, 단수 네네. 공천을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그 이제 용산 출신 비서관들 중에 이제 두세 분이 보이잖아요. 네. 두드러지긴 하는데 제가 보면 친윤, 찐윤 현역들은 예. 살아났고 그러니까 친윤 신인들은 거의 몇 사람 빼고는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친윤들이 마구 늘어난 건 아니고 이제 현역과 신인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손에 무기가 두 개가 쥐어져 있던 거예요. 쌍특검 재표결, 네. 그다음에 밖에 개혁신당의 존재, 네. 이걸 가지고 아마 이제 지도부랑 약간의 이제 버틸 수 있는 무기로 작용을 했을 거고 반면에 공관이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완전히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 물갈이 공천을 하기에는 핸디캡. 적인 그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요 선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문제가 많고 하면 다른 한쪽은 오히려 이렇게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뭐 물갈이 비율이 떨어졌다, 뭐 너무 조용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한들 절대 평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처음에 절박했던 그 심정에서는 다소 여유를 찾고 근데 너무 긴장이 느슨해지면 안 되겠지만 조금 여유 한숨 돌린 듯한 분위기는 읽힙니다. 국민의힘의 이 조용한 공천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뭐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분이 없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지금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나 뭐 TK하고 그 강남 공천 같은 경우에는 쌍특검 표결 재의결하는 29일 이후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큼 뭐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할 수 있는 힘이다, 장점이다 이런 데인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점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단점이 뭐냐면 국민의힘이 왜 비대위가 만들어졌냐? 지난 가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했죠. 이유는 용산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분란이 없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 개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의 쓴소리한 사람 단 한 명도 남아있질 않아요. 단일 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거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의 공천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사그러들고 나면 총선 본선에 가면 이 부분은 결국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는 지금의 장점이 저는 약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부분은 염두에 둘 거예요. 그래서 29일 재의결 끝나고 나면 TK나 강남 공천에 좀 뭔가 변화를 보여줄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자, 박민식 전 장관 분당을 출마를 희망했는데 이게 드랍되고 당이 좀 험지에 나가달라 요청을 받아들여서 영등포 갑에 나가겠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경선 포기하겠다 오늘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그 지역에 박용찬 그 전 의원인가요? 당협위원장. 네, 당협위원장이 오랫동안 그 지역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도 내부 여론조사상 그 현역 당협위원장 조직이나 이 지지율 넘기 좀 힘들다라는 판단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경쟁력이 안 된 거죠. 지역을 지금 여러 군데 옮기셨잖아요. 부산에서 분당 간다고 그랬다가 분당에서 안 돼서 지금 영등포 간 건데. 영등포 을이죠. 제가 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등포 을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마 박용찬 위원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약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역을 자꾸 옮기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 소위 내각 출신이든 행정관이든 정말로 찐윤 아니면은 저 사람 정말 힘 있어라는 사람 아니고서는 지역에서 경쟁력이 그렇게 있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충청의 유일한 공천 심사 보류주였던 아산갑 4선 중진 이명수 의원도 오늘 불출마를 이제 선언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출마하는 의원들이 지금 꽤 나온 이런 상황인데요. 자, 관심은 내일 영남권 등 25개 지역 경선 발표가 있어서 내일 굉장히 주목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영남 쪽 경선 그 원래 이제 공천 심사 시작될 무렵에 이제 이제 물갈이 그러면 주로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영남권에 있기 때문에 영남 의원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요구사항이 뭐냐면 경선만 붙여달라라는 게 많은 현역 의원들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지금 경선 지역이 많아졌잖아요. 그 경선 지역은 내일 25곳 경선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이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감점도 받고 그 감점이 계산에 적용이 되기도 했겠지만 여전히 현역 의원들이 다수가 경선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내일 경선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현역들이 공천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신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대구 경북하고 서울 강남에는 국민 추천제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조용한 공천이다 보니까 좀 이런 방법들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식당이 리뉴얼했다고 해서 갔는데 메뉴도 똑같고 인테리어도 안 바뀌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거 감동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국민추천제라고 하는 경품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국민추천제의 핵심 통해서 결국은 용산이나 이런 데다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아직 방식이나 내용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여기서 발굴이 된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이거는 결국은 흥행 이벤트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국민추천제 방식과 내용의 관건이라는 말씀이신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심사하기 전에 이걸 룰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 진행 중에 이게 룰을 좀 바꾸는 거니까 당사자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조용한 공천이 딱 마무리가 됐을 때 오히려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저런 아이디어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야만 그 지금 박 교수님이 지적하신 뭐 그나물의 그 밥 또 뭐 그 이제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 가지는 그게 아니고 그냥 활짝 좀 열어놓고 이왕 하는 거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조차도 좀 관심 갖고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이런 유인책도 포함시켜서 그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분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에 사직한 전공의가 10,000명 안팎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저녁 7시 기준 수련병원 99곳에 대한 점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와 관련해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계약을 포기하는 식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할 경우 지금까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하루빨리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자리에서 직접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을 지지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 외에도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건의 선동글을 올린 사람들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권남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갈수록 수위를 더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여러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만 5천여 명, 2035년까지 만여 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고령화나 의료 수요 확대,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따지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복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뒤 이어진 시도지사들의 보고에선 지역의 열악한 의료 사정에 대한 호소와 함께 산부인과 의사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당 16명, 17명이 지금 죽는 그런 현실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인력을 늘릴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남대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2억 한 5천 받습니다. 서울에 3억 준다니까 가버려요.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완화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했다면서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이해관계를 내세워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량 이탈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환자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전공의들이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는 대학병원 5곳을 포함해 수련병원 10곳 등에서 800명 넘는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지난 20일 이후 병원마다 80%에서 많게는 90%가 병원을 이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는 평소의 절반 수준까지 줄었고 응급이나 중증이 아닌 수술은 대부분 연기됐습니다. 응급실 가동률도 평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생명이 걸린 상황,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환자분들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야죠. 이제 당연히 돌아가가지고 한 달 보살피면서 이래가 너 해결하는 정부하고 뭐 해결하는데 이래야지. 뭐 어떻게 계속 일한다 하면 참 환자들 중환자들은 진짜 좀 위험하잖아요.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지난 20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전국에서 9천 명에 육박합니다. 서울보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은 충격이 더합니다. 대전에서는 80대 환자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도중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전공의 141명 중 78%가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대 병원의 경우 수술실을 12개에서 8개로 줄이고 지역 종합병원마다 병상 가동률도 점차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전공의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프기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안 아팠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게 부모님이 제 애기들 키우면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아무래도 안 그러면 애기들 데리고 또 육지로 가질까 뭐. 다음 달부터는 전임의와 인턴들도 이탈할 조짐이 보이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과대학장은 오늘 열린 의과대학 학위 수여식에서 지금 의료계가 국민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 역시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웅희 동창회 부회장은 또다시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의료계가 깊은 혼돈에 빠졌다며 정부를 비판하면서 단합된 의지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듯 이번에도 국민이 바라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풀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사과, 금배로 불리면 치솟고 있는 과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생산량 자체가 줄다 보니 햇과일이 나오는 여름 이후에나 가격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 큰맘 먹어야 살 수 있는 사과와 배. 명절이 지나면 내려갈까 했지만 마냥 그 가격입니다. 사과를 항상 먹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어떻게 가보니까는 한 알에 5,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길로 대체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생산되는 사과와 배는 저장했다 출하돼서 생산량이 줄면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햇과일이 나오는 올 여름에야 어느 정도 안정될 전망입니다. 7, 8월이면 아오리, 홍로, 양광순으로 이제 사과, 햇과일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금년도 적항이 양호할 경우에는 그 가격은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선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냉동과일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냉동과일은 해마다 4%씩 성장해왔는데 지난해는 6만 4천 톤으로 1년 전보다 6% 이상 늘었습니다. 가격도 낮은 편이지만 저장성이 높아 알뜰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냉동 과일 중에 블루베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다음은 망고, 그 이외에도 딸기나 다른 품목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일 가격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만큼 수입 과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 배정합니다. 또 대형마트도 할당 관세 물량을 받아 과일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계정 공유 이용권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지난 18일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들어온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 대행 사이트 관련 신고는 총 98건으로 지난해 총 6건의 16.3배에 달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변경, 불이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 중단, 폐쇄, 연락 두절 14건, 계약 취소, 반품, 환급 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0만 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증가한 207만 3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188만 6천 명, 2022년 199만 9천 명에 이어서 지난해 처음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36.4%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환갑을 넘은 것으로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와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이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국토의 4.1%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토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과 건폐율, 용도 제한이 풀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토의 3.8%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와 0.3%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부가 이번에 가장 강력한 토지 규제를 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크게 기대되는 건 강원 철원과 충남 서산 등 수도권에 비해 낙후됐던 지방의 균형 발전입니다. 건축이나 이제 개발 행위가 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용도 제한이나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해제됨으로 인해서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는 상당히 좀 획기적이고 좀 결정적인 그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비수도권에 준 혜택이었다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수혜 지역엔 수도권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 서울공항에 인접한 금싸라기 땅인 강남 3구와 성남의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할 전망. 다만 미래 세대가 쓸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미리 소모해버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환경적인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는데 이 정책이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세운 정책인지를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인다라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과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투기 발생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 및 지방단체는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 등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왔으며 발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총선 용구와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모레 예정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서남권의 낙후한 준공업 지역을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내놨습니다. 김포공항 이름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서남권은 1960, 1970년대 구로공단 등이 있는 소비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까지 7개의 자치구를 묶어 서남권으로 부릅니다. 건축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8년 재임 때 이른바 서남권 르네상스를 내놓으며 고척동구장 건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뒤 오 시장이 이번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중공업 지역을 산업이나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250%로 제한했던 중공업 지역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해 직주근접형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하게 분리하던 기존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서 산업과 문화, 녹지가 공존하는 미래 융복합 산업 공간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서울 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2,000km 이내로 제한한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3,000km까지 넓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공항 범위 확대와 항공고도 제한 완화라는 내용을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는 평가합니다. 김포공항의 범위를 넓혀서 더 좀 국제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러면서도 동시에 그 공항으로 인해서 높이 제한을 받는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약간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사업별로 이르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에 불이익이 집중된다는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원들의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총선 목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인지 아니면 사당화로 다음 당권을 잡으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가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자기 가죽은 왜 안 벗기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앞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언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명계 중진 서른 의원 역시 의총에서 이 대표 사퇴와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고 마지막 충정에서 하는 말이라며 탈당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가 통합과 단합 차원에서 아쉽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에 출석했다가 의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의총장에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곳에서는 여야 중량급 인사들의 빅매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체 선거 판세는 물론 개인의 정치적 운명도 달린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대선 주자급 원희룡 전 장관을 맞상대로 띄우고 이른바 명룡대전 승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시작할 겁니다.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승리할 겁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방탄정당 심판론으로 덮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여당 입장에선 2010년 18대 국회 보궐선거 이후 한 번도 이긴 적 없는 대표적 험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지역구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프리미엄을 과시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또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니까 어쨌든 감흥이 남다른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경기 남부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성남 분당 갑에선 민주당이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 보궐선거에서 25%포인트 차 대승을 거둔 안철수 의원의 대항마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참여정부 탄생 주역이자 삼선 의원의 강원지사를 지낸 야권 잠룡을 차출한 겁니다. 민주당의 호락호락한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전략 공천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저는 용기 있는. 분당 갑은 16대 국회 때부터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4선을 했지만 20대 때 민주당에 빼앗긴 뒤 21대 총선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000여 표차 신승을 거둔 곳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개혁신당 깃발을 들고 도전장을 낸 류호정 전 의원의 득표율도 변수입니다. 누가 봐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10년 동안 제 도덕성 그리고 또 제 능력 그리고 또 제 성과를 보여드렸었거든요. 낙동강 벨트에선 김두관, 김태호 두 전직 경남지사들이 맞붙는 양산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뒤 연거푸 민주당 후보가 이겼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지역이지만 현역 김두관 의원은 4년 전 불과 1,500여 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여당이 지역구 이동을 요청하면서까지 김태호 의원을 저격수로 배치한 이유입니다. 거대 양당이 중량급 인사들에게 일찌감치 내준 공천장엔 총선 전체 승패를 좌우할 요충지를 차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선 준비 시간을 넉넉히 확보한 후보들이 승리를 거머쥐고 정치적 체급 또한 더 키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여야는 오늘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남북 문제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는 건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라고 반발하면서 자신들은 단체장을 지냈던 분이 법인카드로 과일을 사 먹는 걸 물어보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모금한 후원금은 373억여 원으로 한 명이 평균 1억 2천여만 원씩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모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산된 후원회를 포함해 301개 국회의원 후원회의 총 모금액은 373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대선이 치러진 2022년보다 200억여 원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엔 총선이나 대선 같은 공직선거가 없어 모금 한도가 최대 3억 원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으로 묶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임금 체납 해결 등을 요구하다 분신에 숨진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연결식이 144일 만에 엄수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고인이 소속돼 있던 택시업체 대표를 처벌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띠를 두른 택시 세대가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이동합니다. 운구 행렬이 뒤따르고 넋을 위로하는 구슬픈 가락이 거리를 채웁니다. 1인 시위를 하다 숨진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택시 현장에서 완전월급제를 실현하는 것,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방영환 씨는 지난해 홀로 임금 체납 해결과 서울시에서 도입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227일째 되던 날 자신이 다니던 택시 회사 앞에서 분신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족들은 사측을 처벌하고 밀린 임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장례 절차를 미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한 유족들은 마침내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 씨가 눈을 감은 지 144일 만입니다. 동원그룹이 반성하고 사죄하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될 법이 자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랑스럽게 아빠 웃으면서 보고 싶습니다. 운구 행렬은 당 씨가 몸담았던 회사이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해성운수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신념을 지키려 애쓴 고인을 추모하고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같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열사집에 잘 때도 힘들다는 내색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지속된 사측의 폭행과 모욕, 명예훼손, 집회방해, 특수협박 등 아무도 모르게 열사는 점점 지쳐갔나 봅니다. 당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택시회사 대표는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받고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해성운수는 최저임금법을 포함해 5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업체를 포함해 동훈그룹에 소속된 21개 택시회사가 완전 월급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방 씨의 희생 뒤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그의 죽음에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충남 홍성군 홍성우리원 인근 목재 철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담당 지역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한때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적장에 쌓여있던 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지며 반대편에 달리던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숨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물차 기사의 정비 이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5톤 화물차 운전자 A씨를 형사 입건하고 A씨가 종합검사 규정을 지켰는지 또 언제 마지막으로 정비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과 빠진 바퀴에 대해서 정밀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해 법정에 서게 된 축협조합장이 반성문 10장을 써내며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한 장례식장. 한 여성이 빈소 구석으로 남성들을 끌고 가더니 삿대질하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펄쩍 뛰며 한참을 화내다가 분을 못 이겨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빈 소주병을 들어올려 위협하더니 급기야 주먹을 휘두릅니다. 1시간쯤 지나 이번엔 인근 한우 식당.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마구 때리는데 남자 직원들은 전혀 저항하지 못합니다. 폭행을 일삼는 이 60대 여성은 전북 순정축협 고모 조합장.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고 조합장 지시로 녹음된 음성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 조합장은 고소를 당한 뒤 합의하자며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구속 기소돼 재판이 열리기까지 약 한 달 동안 고 조합장은 조합원 2천여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다며 반성문 10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구치소한 다른 수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귀한 교정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인격 침해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실제 오늘 재판정에서 검찰의 2년 구형이 선고됐는데요.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고요.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무성 남짓 소규모 형사법정은 대부분 고 조합장의 가족과 지인, 순정농협 조합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 일부는 피고인 호송버스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했고 다른 일부는 피해자 측의 고성을 지르며 법정 밖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4월로 예정된 가운데 고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 회사 유진 ENT로 변경 승인한 것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YTN 노조 측은 오늘 재판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아닌 대통령 추천위원 2명이 매각을 의결하면서 유진 측 자료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방통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방통위가 불가피하게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인 체제가 불법이면 지난해 말 재승인을 받은 모든 지상파 방송이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YTN 보도 전반을 평가해왔던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매각 결정은 불법이라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2명뿐인 비정상 방통위 체제에서 졸속 심사가 이뤄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가 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통위는 원래 본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위원 체제로 과반수 의결을 해야 하지만 현재 위원이 2인밖에 없는 상태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정당성이 없습니다. 법원은 과거 박문진 이사장 후임을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졸속으로 한 현 방통위원 2명도 언젠가는 법으로 처벌을 될 것입니다. 정부의 YTN 민영화 압박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최대 주주 변경 졸속 승인, 그리고 그 후 발표된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진그룹의 이사 선임 계획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아주 일사천리로 졸속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가운데서 그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을 당사자들은 바로 다름 아닌 시청자들입니다. 지난달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건 공익에 부합할 여지가 있고 비밀 유지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해촉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이 복귀하면서 방심위는 여권 추천 인사 6명, 야권 추천 인사 2명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는 첨단 스마트폰의 각축장입니다. 혁신과 차별화로 무장한 기업들이 삼성과 애플의 양대 아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손목에 감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스마트폰. 과거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모토로라의 야심작인 밴더블 폰은 이미 대단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올해의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 AI입니다. 휴대전화가 항공편과 호텔을 예약해주고 목적지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며 추억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콘셉트 폰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없이 비서 기능을 극대화한 도이치텔레콤의 AI 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무기로 삼성과 애플의 양대 브랜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Because it's dominated by two big players, Apple and Samsung. If you're a smaller player with lower volumes, you've got to find some ways to innovate and add some differentiation to your device. 미국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중국 화웨이의 제품은 접사에 특화된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찍어도 화질이 선명한데 현재는 중국에서만 팔립니다. We put two lens group inside the camera module, which can change their position relatively, which make the camera capable of taking photos anywhere from 5 centimeters to infinity. 화웨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 정도지만 중국에서는 단연 1위 스마트폰 업체입니다. 다른 중국 업체는 고품질의 초소형 스피커가 내장된 뮤직폰을 선보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위성통신 기업 후라야는 스카이폰을 내놓았습니다. 강한 충격과 물속에서도 견디는 이 폰의 최대 장점은 위성으로 어디에서든 연결된다는 겁니다. You are going to the sea, you are going to the desert, you are going to the mountain. So all of these adventures, wherever you go, you have that connectivity. 인공지능 활용과 맞물리며 스마트폰 경쟁은 무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에 시동을 걸며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며 현지 시간 26일 57,039.03달러를 찍은 뒤 조정을 거쳐 56,0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7,000달러를 넘은 것은 2021년 1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점은 2021년 11월 30일에 68,991.85달러입니다. 해가 갈수록 해외 직구 물량이 폭증하면서 가짜 상품이나 마약 같은 유해 물품 반입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법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해 세관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특송 물품이 엑스레이 보안 검사대를 통과합니다. 수입 신고서에 적힌 화물 정보와 다른 물체가 포착되면 즉시 화면에 붉은 선이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통합 영상 검색 기술은 내년 말 개발을 마치고 오는 2026년부터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특송 물품으로 반입되는 물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AI가 판독자의 업무를 보조해 줌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또 정확하게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보안 영역에도 활용됩니다. 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될 이 CCTV는 수많은 여행객 가운데 범행 우려 인물만 콕 집어 실시간 추적합니다. 인물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던 물품까지 함께 인식해 밀반입 등 범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사전에 정보 분석을 통해서 우범 여행자로 지정된 여행자가 세관 입국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얼굴을 인식하여 서버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수출국이나 수입자 등 7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가능성이 큰 화물을 예측하거나 엑스레이 판독 훈련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생성하는 것도 모두 인공지능의 몫입니다. 지난해 해외 직구가 1억 2천만 건까지 급증하며 범죄와 연루된 유해 물품 반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사실상 가요계 은퇴를 시사하는 편지와 함께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알렸습니다. 오늘 소속사가 공개한 편지를 보면 나훈아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자필 사인과 함께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번 공연이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가수 인생 58년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나훈아 씨의 콘서트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인천, 청주, 울산, 창원, 천안, 원주 그리고 전주 등에서 열립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급사 다큐스토리는 건국전쟁이 개봉 27일째인 오늘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은 오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속편 제작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걸그룹 르셀라핌이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소속사 소스뮤직은 르셀라핌의 미니 3집 2지가 발매 첫 주 일본에서 10만 7천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최신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3만여 명에 이르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휴전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휴전 협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 측의 강경 입장이 변수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Free, free Palestine. Free, free Palestine.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과 미국의 지원에 항의에 분신했던 미군이 숨지자 그를 추모하며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We will not be complicit in genocide. We take this moment to hear his final words, followed by a minute of silence for the 30,000 martyrs murdered by the State of Israel and the U.S. war machine.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3만여 명에 이르자 이처럼 안팎에서 휴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다음 주에는 휴전이 성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Well, I hope
by the beginning of the weekend. I mean, the end of the weekend. At least my national security advisor tells me that we're close. We're close. It's not done yet. And my hope is by next Monday we'll have a ceasefire. 이는 미국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을 향한 공개적인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임시휴전을 위한 석방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한 합의에 거의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 4개 나라는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400여 명을 석방하고 40일간 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상안을 마련해 하마스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그를 떠받치고 있는 극우파 연정은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고령 리스크로 고전하는 81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토크쇼에 출연해 경쟁자인 77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와 정신건강 상태를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MBC 방송의 레이트 나이트 쇼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는 대략 나만큼 늙었지만 자기 부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수단체 행사 연설에서 부인 멜라니아를 머세이디스라고 불렀다는 SNS 등의 주장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용 유류 문제로 촉발된 유럽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행정 부담에 환경 규제 등이 얽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보존을 외치는 농민들은 EU 본부와 방화도 서슴지 않았고 정부 대책도 이들을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콘크리트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이 맞서 화염이 불타오릅니다. 농업 장관회의가 열린 브뤼셀 EU 본부에 다시 농민들의 트랙터가 집결했습니다. 경찰 살수사까지 동원되면서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 이달 초 정상회의 때 이후 3주 만에 EU 본부 인근 시위지만 강도는 세지고 분노도 더 커졌습니다. 프랑스, 벨기에에서 모인 이들은 저가 농산물 수입, 소득 감소에 항의해 바리케이드를 뚫고 EU 집행위 건물 300m 인근까지 진격했습니다. We don't make a living out of our work. We produce the food and we don't make a living. Why is so? On travaille 16 heures par jour, 365 sur 365, on prend pas de vacances. Un week-end partir en France, 두 달째 이어지는 시위의 이유는 농민들의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제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성난 농민들을 달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U의 27개 회원국 농업 장관들도 머리를 맞댔지만 문제의 심각성만 인지했을 뿐 뾰족한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Et qu'il est nécessaire de prendre des mesures rapides ainsi que d'autres mesures à plus long terme au niveau de l'Union européenne. 브뤼셀 중심과 EU 지구 일대에서 도심 교통을 마비시켰던 트랙터는 경찰 추산 무려 900대. 독일과의 국경을 봉쇄한 폴란드 농민들은 물론 스페인에서도 트랙터 부대가 가세하면서 유럽 대부분을 휩쓴 농민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해왔던 메가시티 건설 사업 10주년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과거 총리의 권한이었던 경제 분야까지 1인 만기 친남 체제가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특구라고 불리는 슝안 신도시,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성을 잇는 이른바 징진지 메가시티 건설 계획의 핵심입니다. 덩샤오핑의 주강 삼각주, 장쩌민의 장강 삼각주에 버금가는 시진핑표 경제 권역 구상이기도 합니다. 관영 매체들은 올해로 꼬박 10년째를 맞은 징진지 발전 성과를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习近平总书记亲自谋划、亲自部署、亲自推动的京津冀协同发展战略优化开发模式的伟大实践。 시진핑 집권 3기 2년째 1인 만기 칠남 체제는 공고해진 모습입니다.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당을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부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집중 통일 영도,
과거 총리의 권한이었던 경제 분야도 시 주석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에 맞서 증권감독기구 수장을 교체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본 이탈과 환율 압박에 일반 금리는 손대지 못했고 증시대책은 공매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내수와 분배의 방점을 찍은 시노믹스, 국정 2인자의 견제와 조정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要深入学习贯彻习近平总书记关于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重要指示精神。 양회 가운데 하나로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엔 국가기밀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작년 7월 시행된 반간첩법 등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불출마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 당에서는 과거 경력 때문이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명문 게이오대 출신으로 아나운서와 탤런트로 활동했던 다카하시 마리 씨. 오는 4월 말 국민민주당 소속으로 도쿄도 제15구 중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私高橋真理並びに国民民主党は清く正しく政治活動を行っていくことを誓います。 하지만 이후 국민민주당은 다카하시 씨가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며 후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다카하시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을 이유로 불출마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お金に困ってた時期があります。その時期にラウンジという夜のお店で一生懸命働きました。 그러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은 평생 도전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민주당 측은 과거 근무 경력만으로 불출마를 요구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ラウンジをされておられたからということをもってですね、我々がこんな判断をし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と。 그러면서도 다카시 씨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돼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 비자금 문제로 집권 자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데 비해 자신들은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부각해온 국민민주당이 그의 과거 경력을 부담스러워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카시 씨의 불출마 이유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과거 경력의 윤리적 잣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조금 일찍 봄 날씨가 찾아오면서 연일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며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0도, 광주 2도, 부산 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 13도, 부산 13도로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비나 눈이 그친 뒤 3일절 연휴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